경찰 수사관에게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냐,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관한테 연락이 오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기록에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관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닌데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보고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은, 모든 수사관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수사관들은 그런 내용들을 수사 보고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첫 조사를 갔을 때 저번에 전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바꾸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남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에 전화를 왔을 때 그 순간부터 이거는 재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가 그럼 왜 연락을 하느냐, 우리한테. 두 번째로, 형사가 그럼 왜 연락을 하느냐. 보통의 형사들은 출석 날짜를 잡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겁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보통의 형사들은 출석 날짜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죠. 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그러면은 막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뭐 별 약속 없어요. 그럼 잠깐 나왔다 가세요. 별일 없습니다. 그냥 잠깐 조사만 받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날짜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변호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뒤에 제가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나가서 오늘 지금 전화를 받고 저녁에 나가서 진술을 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술한 게 잘못됐더라. 그래서 다음에 나가서 진술을 해서 번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검찰, 법원까지 갔을 때 기록은 계속 남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진술을 해버리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형사가 연락을 해오면은 일단은 제가 고소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그 글을 링크를 걸어서 아래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뭐를 해야 되냐,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나의 반박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처음에는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한 뒤에 중간중간에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기록들, 예를 들면 뭐 핸드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계약서,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객관적 진술과 일치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경찰과 조사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찰 조사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소장 접수가 되면은 담당 수사관 배정이 되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2주에서 뭐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더 적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 뒤에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 보충 진술을 받습니다. 고소 보충 진술을 받으면서 고소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수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청하기도 하고 참고인들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다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필요한 무기들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피고소인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별일 아니니까 오늘 저녁에 잠깐 나왔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별일 아닌 줄 알고 나갔다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 기억과 다른 부분들을 계속 추궁을 하면은 그때 이제 당황하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2단계에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찰 조사를 일단 받으면서 사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지만
우물쭈물하거나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조서에 남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물쭈물하다, 아무 답을 하지 못한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조서에 남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무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든 뒤에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묻는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사관이 이러저러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조사 참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수사관이 그래서 질문은 이건데 어떠냐고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저도 중간중간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제사 아 그렇죠 이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사관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은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의 조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조서 열람도 하고 자기도 이제 점심도 먹으러 가야 되고 저녁도 먹으러 가야 되고 그리고 조서 열람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2-3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답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오면은 엉뚱한 얘기만 하다 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관이 묻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도신문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수사관들이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어떤 수사관들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유 저도 이 일 하기 싫어요. 저도 이거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추궁해가지고 제가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드럽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서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유도신문인데 예를 들면은 사기죄에서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은 거예요.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내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이제 그때 당시에 빚도 이런 빚도 있었고 저런 빚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했는데 이게 성공이 안 될 가능성도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돈을 빌릴 때 이거를 변제기까지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버리시는 순간 이제 혐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유도신문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조사받고 나와도 내가 유도신문에 대해서 내 죄를 인정하는 답을 하고 나왔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거를 그제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유도신문에 걸려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모면하려고 그 순간에는 이게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사실과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술을 하고 나면은 바로 추가적으로 수사관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하면서 다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자료가 없는 사건도 많아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료는 없지만 이 사람이 경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고 이렇게 180도 다르게 진술하거나 법원 가서 또 다르게 진술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고소인은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하는 경우에 누구한테 더 유리하겠습니까?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둘만 있고
그리고 다른 증거 자료가 없는 거죠. CCTV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고소인은 일관되게 계속 피해를 이렇다 얘기하는데, 피고소인이 1차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2차 진술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조서에서 진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조서를 나중에 열람하는 겁니다. 열람. 보통 조사를 태어나서 처음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면은 또 더 길게 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서를 이렇게 열람하자 하면서 수사관이 딱 주면은 조서를 잘 안 읽으세요. 조서를 잘 안 읽으시고 그냥 저보고 변호사님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아 눈이 안 보여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남는 건 결국 조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서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우리나라 말이, 저도 열심히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찾아내고 하지만 아무리 지치더라도 당사자 본인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 조서에서 나한테 불리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계속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조서 열람만 몇 시간씩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항상 하고, 물론 변호인이 가면은 그런 부분을 계속 상기시켜 주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인 없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에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주의할 사항을 생각해서 나중에 조서 열람을 할 때도 그만큼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어떤 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신문 같은 경우에 진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변호사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질문 잘못 들으신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차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유도신문이나 아니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신 것 같으면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아니 왜 그렇게 진술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과 많이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군요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진술을 번복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많이 두려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청심환을 먹고 오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은 내 편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구나, 그런 생각에 조금 마음에 안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조사 받기 전에도 그렇고 조사 받은 후에도 변호사님 옆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요즘에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가끔 조사 받으면서 반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수사관들 중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요. 여러 조사관들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 옆에서 조사관이 끼어들면서 다른 조사관이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조서 열람이죠. 조서 열람 과정에서 변호사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부터 조서 열람 과정까지 유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겪는 게 좋겠죠. 이런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는 일을 겪는다는 거는 유쾌한 경험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억울하게 내 잘못보다 더 부풀려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과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